안녕하세요, 최재천입니다. 최재천의 신간산책,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시대를 훔친 미술입니다. 책 제목이 독특하죠. 시대를 훔친 미술, 이진숙 선생의 작품인데요, 그림으로 보는 세계사의 결정적 순간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대단히 방대한 책입니다. 일단 그다음에 대단히 깊이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숨차고 벅찬 책입니다. 사실 미술사를 통해서 세계사를 쓰고 세계사를 미술사를 통해서 들여다보는 게 중요한 방법론입니다만, 이 방대한 역사를, 그리고 근대미술의 역사, 현대미술의 역사를 역사와 함께 직조해 나간다는 것, 이건 미술에도 정통해야 되고, 그렇죠? 미술 양식사에도 정통해야 되고, 역사에도 정통해야 되고, 정말 벅차고 힘든 작업이거든요. 놀랬습니다, 사실. 놀랬어요. 대단히 어렵고 차칫 연대기적 나열에 그쳐버릴 위험성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수많은 도판,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을 담은 여러 그림들, 이런 것들을 잘 골라내서요, 역시 다시 한번 저자의 탁월한 그 능력에 대해서 감탄할 수 있는 그런 책이어서 대단히 기뻤습니다, 사실. 네. 맞습니다. 어떤 재현과 모방을 되풀이하며 전승되는 매체가 바로 예술인데요. 예술 중의 그 미술사, 그리고 그 미술사와 어떤 역사를 아우르는 방대한 프로젝트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오늘 이 책 시대를 훔친 미술을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온북티에서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대를 훔친 미술, 피렌체 르네상스부터 미국 대공황까지 인간과 세계 역사를 그림으로 읽을 수 있는 이 책은 역사 속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그 시대의 삶은 어떠했는지, 어떤 삶을 추구했는지에 대한 탐구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몇 장의 명화를 통한 지엽적 미술사가 아닌 총체적 세계사를 소개하고 있으며, 러시아 문학과 미술을 전공한 저자는 예술과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인류의 오래된 꿈을 확인하고 그 꿈을 이어가기 위해라고 설명합니다. 예, 이 책 머리말 앞부분 보면 연도와 함께 대표적인 그림들로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면 가장 먼저 있는 그림은 1416년이고 가장 나중에 있는 그림은 1993년이네요. 케테 콜비치의 죽은 아들 안고 있는 어머니, 여기까지 오는데 그대로입니다. 이때부터 역사죠, 현대사죠, 근대사고 미술사입니다. 이를테면요, 예를 드는 게 편하겠죠. 먼저 이게 79페이지인데요. 다빈치 그림이 나옵니다. 베누아의 성모.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께서, 후광을 두른 성모 마리아께서 어린 예수님을 안고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요, 예수님을 향해서 조그만 들꽃을 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지극히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그 꽃을 바라보죠. 느끼시겠죠? 단순한 성화라면 그렇게 그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단순한 성화라면 성모 마리아를 한없이 자유롭게 그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도리어 성모님보다도 더 강조하고 과장하고 권위를 부여해야 돼요. 자, 이 부분 설명은 이렇습니다. 성모는 자그마한 들꽃을 아기 예수에게 보여주고, 아기 예수는 이런 자연의 일부를 과학자처럼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다. 과학자 같은 아기 예수 표정은 중세적 관념에서는 절대로 탄생할 수 없다. 그렇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 들꽃을 만든 분이에요. 자기가 만든 데 대해서 호기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 과학의 여명을 보는 겁니다. 그림 하나에서. 관찰. 그렇죠? 객관화, 대상화. 그러니까 절대주의 종교 시대가 끝나가고 새로운 과학 시대, 인간의 시대가 도래한 거고, 거기에 인간성이 들어가는 거죠. 다빈치라면 당연히 그렇게 표현을 했겠죠. 그런 것들이 르네상스를 지나서 사실상 근대적 혁명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제가 접어놓은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이제 루트 종교 개혁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요, 이제 베드로하고 바울이 뒤쪽에 그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 로마 카톨릭이 상징하는 건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베드로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더 크게 그려야 되고 바울은 더 작게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에서는 중세에는 베드로와 바울은 균등한 힘을 지닌 성인들로 묘사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 힘의 균형이 깨져 있다. 그렇죠?
초대교황 베드로는 당연히 기성교회의 상징이고 바울은 근대 교회, 기독교의 네네. 상징이거든요. 개신교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를테면 네. 베드로가 과장되었다면 이제는 대등해지는 거죠. 바울이 크는 거죠. 네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12사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부활신앙이나 대속신앙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사도 바울의 해석에 의지한 바가 크거든요. 이런 식으로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요. 먼저 세 번째까지 봐야 되겠죠. 네네. 이제 개인의 탄생으로 가는 거죠. 개인의 탄생에서는 누구를 예로 드느냐? 렘브란트 자화상을 예로 듭니다. 네. 원래 우리나라 옛날 그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원래는 왕만 그리는 겁니다. 그다음 성직자만 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족들, 네네. 뭐 송시엘이니 누구니 그렇게 초상화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평민들 그리게 되죠. 네. 씨름 안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렇죠. 뭐 네. 신윤복이 그림을 네.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는 성직자들 그리고 예수님 그리는 거 성모 마리아만 그리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 때 그리스 네. 아테네 전통을 받아들여서 옛날 신들을 그려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으로 오는 거죠. 개인으로 오는데 맨 처음에 화가가 자화상을 그리는 거죠. 개인이 탄생하는 거죠. 개인이 존중되는 네. 거죠. 개인의 개성이 존중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밀레의 의삭 죽기. 그렇죠. 네. 보통 사람을 또 드디어 화면의 주인공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시대적 흐름을 세계사와 함께 쭉 나열해 가는 네, 거죠. 네. 이 부분 재밌었어요. 그래서 굳이 길지만 설명을 네. 드렸습니다. 예. 어떤 미술사가 아니라 역사서 같은 느낌을 예, 받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밀레의 이삭줍기. 그런 작품들은 노동자나 농민이 그림의 주인공이죠. 밀레는 그 영웅화 원칙을 어떤 농민들에게 적용하고자 했으나 사실은 농민이 곧 그 노동자 계급으로 몰락할 운명임을 알고 있었다는 그런 의혹도 받기도 했습니다. 13장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네네. 저자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는데 제가 저자 개인적으로 팬입니다. 솔직히요. 저자만 보고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전적으로. 이분이 서울대 동문과 출신인데요. 러시아 여행하다가 러시아의 가장 그 모스크바의 좋은 미술관 안에 네, 있잖아요. 네. 트레차코프. 저도 거기 2차례 정도 가서 2차례인가 3차례인가 거의 저만 다른 일정으로 갔다가 빠져나와서 네네. 다시 일정까지 지연시켜 가면서 다음날 다시 보고 온 적이 있거든요. 2차례 가서. 근데 러시아 미술에 빠져가지고 러시아로 갑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이 2007년에 쓴 러시아 미술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네네. 전 사실 이 책 보고 이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만나는 사람마다 러시아 가는 사람들한테는 러시아 미술사 책 보고 가렴. 제발 그 책 보고 가렴. 2007년 책인데 그때 너무 반해가지고 제가 늘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 네네. 뒤의 책은 사실 미술의 빅뱅은 사놓고 못 읽었고요. 솔직히. 그대로 또 위대한 미술책이라는 책도 쓰셨던데 그것도 못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연히 시대를 훔친 미술이라는 네, 책 네. 신간 소개된 거 보고 그대로 집어들었는데요. 대단합니다. 하여튼 조금 약간 벅차거나 이걸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책을 쪼갰더라면 차라리 늘려서 쪼갰더라면 네, 이런 느낌 네. 들 정도 부담은 있습니다만 탁월한 글 쓰는 사람이고 맞습니다. 탁월한 하여튼 존경스러워요. 개인적으로. 자, 조금 전에 밀리 네. 이야기 하셨는데 네네. 그 반고가 동생 네오에게 보낸 편지 집 있잖아요. 네네. 그건 꼭 여러분도 다들 좋아하실 텐데 사서 보시길 바라는데 1888년 동생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네. 요즘은 사람이야말로 모든 것을 뿌리라는 생각이 든다. 역시 빈센트 반 고죠. 네? 밀레 이 그림은요. 1848.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이 있잖아요. 이때 혁명의 결과물이다. 그렇죠? 개인, 노동. 네. 이런 혁명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농촌의 아름다움은 도시인의 발명품이었다. 그렇죠. 도시 산업혁명 얼마나 힘들어요. 더럽고 매연, 그렇죠. 공해, 네. 삶의. 그때는 이제 환상을 환상화시키는 거죠. 이 도시의 발명품이라는 겁니다. 농촌과 도시를 대비시키는 네네. 거고. 막상 농촌에 일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요. 그걸 낭만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근데 비평들 잘 써놓으셨대. 네네. 미술평론가 존 버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림은 내용과 형식의 괴리 탓에 삐걱거린다. 네. 농민 여성들의 모습은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이다. 현실과 꿈의 괴리다. 그림 속 저 뒤편에는 말을 탄 감시자가 보여요. 이건 행복한 노동이 아니에요. 네, 즐거운 노동이 네. 아니라는 거죠. 밀레는 농민들에 대한 절실한 희망을 품었음에도 그들이 산업사회의 노동자 계급으로 몰락한 운명임을 알고 있었다. 근데 그 뒤에 고우란 말, 고우 글 나옵니다. 네네.
고우가 동생 태우에게 보내는 편지. 농부는 농부답고 밭 가는 사람을 밭 가는 사람다워야 한다. 예,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네. 재밌게 씁니다. 역시 감자 먹는 사람들 밀리나 고우의 네. 영향 나오겠죠. 나옵니다. 예. 참고 문헌까지 해서 거의 550쪽이 넘는 분량이죠. 이 책이. 맞아요. 저도 읽기 정말 힘들었어요. 방대하더라고요. 예, 힘들었는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그림이 있어서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덧붙이고 끝내야 되겠죠, 네네. 시간상. 네. 최근에 에펠탑에 대한 책 작고 네. 하나 나왔는데 정말 재밌게 읽었거든요. 제가 네, 소개 네. 못 해드린 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한국 건축가가 쓴 책인데요. 그 책 보다가 에펠탑과 관련된 미술 좀 이해를 했는데 네. 지금 저 국립현대미술관인 다다익산이 에펠탑을 극복하려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모했던 타틀린의 제3 인터내셔널 기념탑이라는 1922년 작품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 책도 그 이야기가 나와요. 다다익선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서 참 고마웠고 네. 또 하나 놀라웠던 건 일본의 호쿠사이라는 유명한 화가 있거든요. 네. 옥교의 화가 거기가 에도 36경이라는 부학 36, 후지 36경이라는 후지사는 36경을 판화로 만듭니다. 근데 그걸 본받아 가지고 에펠탑을 그런 식으로 재해석한 일본 옥교의 식으로 에펠탑 36경이라는 작품 이야기가 제가 그 에펠탑 책에서 봤었는데 네. 건축가가 쓴 여기에서도 상세하게 소개가 돼 있어서 대단히 기뻤고 반가웠고 여기 있습니다. 네네. 339면입니다. 네. 앙리 리비에르. 하여튼 공부할 게 많다. 예, 공부할 게 많다. 네. 다시 한번 느꼈다 말씀드립니다. 예. 네. 예,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저 러시아 미술사 꼭 좀 보시고요. 시대로 훔친 미술 네. 여러분들 대단히 좋은 책입니다. 강력하게 네. 추천드립니다. 최재천의 신간산책. 오늘은 시대를 훔친 미술이라는 이주숙 네. 선생의 우리 명작을 바탕으로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